땅집고에 나온 기사고요. 2020년 1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사실은 이 땅집고에서 절세 전략 순회 강연이라는 걸 해요. 그 순회 강연을 약간 홍보하기 위한 정보성 기사인데, 뭐 홍보 기사면 어떻습니까? 그 저희한테 도움되는 정보가 있어서 공유 드리는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도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저.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순회 강연을 가시면은 더 뭐 도움되는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시는 조선일보와 땅집고 관계자분 계신다면은 그냥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집 가진 죄인이란 우스갯소리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을 동시에 올려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데,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땅집고는 여기서 뭘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사 나중에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세금 폭탄 피하기 1번. 부모님과 돈을 빌릴 때 증여 의심 받지 않으려면, 자, 국세청이 지난 17일 가족 간 채무를 이용해서 편법 증여를 한 이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 의심 사례 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리면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 이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금전 대여를 했는데, 이때 이 금전을 대여받고 실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차용증을 쓰긴 썼는데, 이 차용증이 그냥 허울만 차용증이고 실제 차용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자금을 통해서 투기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을 하고 이 허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문제가 생기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문제가 생겨서 재산 취득 자금에 있어서 변칙 증여가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매기는 게 맞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그 돈이 무상으로 받은 거면 증여,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 나중에 갚을 것을 전제로 하면 대여인데, 과연 세무당국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무당국이다. 세무당국.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무당국에서 이거를 판단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이는 증여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증여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증여로 추정하는 거죠. 간주와 추정의 차이는 아시죠? 간주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정은 일단 그렇게 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 걸 네가 입증을 하면 그렇게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라도 적정 이자율을 받고 자금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추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둘은 확실히 구분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셨다면 이 기회에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자, 하지만 자칫하다간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판단해서 세무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 가족 간 금전을 거래할 때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이제 더 필요하면 강연을 들어라. 이제 이런 거죠. 자, 가족 간 거래 예외 인정. 단 차용증 작성해야 된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가족 간 자금 거래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보면은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 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용, 자금 주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종합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 주처 및 사용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계약, 이자 지급, 차입 상환 내역 다 맞췄는데 과세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부만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건 정말 금전 대차가 맞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후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 이렇게 무서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서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 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 사항이라고 설명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죠. 외우세요. 자, 원칙적으로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지금 이분이 좀 죄송하지만 계속 말이 틀리고 있죠. 간주가 아니라니까요. 추정이라니까. 자, 어쨌든 원칙적으로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가족 간 금전 대여를 인정해 준다는 거다. 간주는 이런 거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추정이고요. 자, 이때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료가 차용증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부모 등 친인척, 특수관계자에게 내가 자금을 빌린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써야겠다. 이걸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차용증을 제대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 번째는 차용증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적어봅시다. 1번 차용증, 2번 제대로 쓸 것, 3번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할 것.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가 만약에 헷갈리신다. 그러면은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생판 모른 제3자한테 돈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 뭐 친인척 다 필요 없고 아예 생판 모르는 저한테, 이게 저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자 언제 낼 거예요? 언제 원금 상환할 거예요? 그 이자 누구한테 무슨 계좌로 줄 거예요? 며칠 날 줄 거예요? 다 쓰지 않겠어요? 이자 안 내면 얼마 낼 거예요? 추가로. 다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3자하고 거래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울 것도 없어요.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내용 보면 아주 심플해요. 잘 보세요.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인데, 가족 간 돈 거래할 때는 차용증부터 작성을 해야 되고, 차용증을 썼다면 세무당국이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차용증이 있다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차용증 내용이 부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잘 보세요. 우선 차용증은 작성한 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국세청이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허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 증명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자, 중요한 거니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차용증 뭐가 중요하다고요? 작성 시기. 작성 시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사에서는 확정일자 또는 내용 증명을 추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사에 나온 내용만 보고 끝내면은 똑똑해지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 뭘 추천하고 싶냐면은 이메일, 공증, 요거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자,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 한 1억 정도를 빌린다고 가정합시다. 또 너무 그걸 고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1억이면 무조건 된다고. 자, 1억을 내가 빌리는데 내용 증명을 보낸다? 부모한테? 저거 좀 약간 과하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내용 증명 쓸 일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저건 좀 과해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이메일을 쓰는 거예요. 이메일을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래서 이메일에다가 그 내용을 다 적는 거지. 자, 그러면 그걸 네이버나 다음 이메일로 보내면 거기에 로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걸 조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절대 못해요. 못해요. 아니, 정말 아주 높은 사람 아니면 뭐 그것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아주 명확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라면 내용 증명보다는 그게 오히려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얼마냐? 뭐 1억이냐 2억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까 나왔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답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는 될 것 같다 하시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메일이나 공증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확정일자 내용증명 이 기사에는 받으라고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메일하고 공증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증은 금액에 따라서 빌리는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공증은 좀 미리 알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 1, 2년 전에 얼핏 들으니까 한 3억 정도 했을 때 한 3, 4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용증명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아시겠죠? 공증은 비싸요. 자,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소액이면 이메일을 보내면 되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차용증의 채무 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율을 얼마로 할 거냐, 이자 언제 어떤 방법 지급할 거냐, 원금 어떤 방법 마련해서 언제 변제할 거냐 하는 시기를 분명히 기재해야 된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예요? 외우지 마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빌린다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빌리면은 알아서 적어요. 알아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법적으로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 이자율도 지키는 게 안전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를 좀 적어봅시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작성 시기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채무 변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때 들어가야 되는 게 이자율 4.6%. 자, 그리고 이자 지급 시기. 자, 그리고 원금 상환 방법 등등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죠.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반대로 그러면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소비대차 계약서는 뭐냐? 대여를 받은 자가 빌린 사람이 그 빌린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뭐 미성년자라든가 변변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허위계약서인 거죠. 이것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3자한테 빌리는데 누가 제3자가 미성년자한테 빌려줘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 매월 뭐 25일날, 27일날 얼마를 하긴 했는데 이자 지급 내역이 막 줬다 안 줬다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제3자한테 빌렸다고 생각해봐요. 제3자한테 빌렸는데 저렇게 줬다 안 줬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이자가 무이자, 그리고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자가 없어. 그리고 상환 시점이 뭐 아무 때나 갚아라. 마음 내키면. 이렇게 특정되지 않아.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3자라고 생각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밖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린 경우, 이자 지급 내역이 불규칙하거나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항의나 독촉 등의 해외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자를 무이자로 하거나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도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오늘 제가 집에서 하고 있어서 밖에서 좀 약간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건 양해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제3자하고 거래한다고 생각하시고 작성을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이자와 원금 제때 갚아라. 자금 출처 확실하게 하고. 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시점도 중요하다. 이미 돈을 모두 갚고 난 후 국세청 조사를 받는 경우 차용증의 내용이 다수 허술하거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빌린 걸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돈을 다 갚았으니까. 자, 그런데 돈을 갚기 전에 조사가 진행되면 차용증 허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차용증 해가지고 차용일자, 차용금액, 차용목적, 뭐 언제 차용하고 언제 하고 갚고 막 돼 있어요. 이게 딱 양식으로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준하는 양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한 문단만 더 봅시다. 세무당국은 한 번 조사를 벌이면 자금 대여로 인정을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증여가 아니라 자금 대여로 인정을 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갚는 날까지 사후 관리를 한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 원금 다 갚았다 하더라도 그 원금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지
뭐 향후 3년 정도 사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사후 관리로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 또는 원금이 변제 기일에 실제로 지급됐는지, 변제된 자금은 어디서 얻은 것인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탈법 여부가 드러나면 즉시 과세한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확실히 작성했더라도 결국 돈을 제대로 갚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족 간 자금 거래를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로 볼 것인지 관한 문제는 결국 돈을 잘 갚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꽤 많은 시간 들여서 설명해 준 거 딱 하나로 하면 뭐예요? 그냥 제3자하고 거래했다고 생각해요. 제3자. 제3자와 거래했다고 생각하고 진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3자와 거래했다고 생각하고 진행.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피해 볼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차용증 그러면은 실제 양식이 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뭐 사설 업체에서 뭐 뿌리고 있는 거라든가 좀 뭔가 좀 약간 좀 신빙성이 좀 없는 그런 거 쓰기 약간 좀 부담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 쓰시면 좋겠냐고 보냐면은, 자, 검색창에서 법원 금전대차 소비계약서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법원 금전대차 소비계약서 치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문화강좌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임대차, 금전대차, 일반적인 케이스, 금전대차, 연대보증 있는 케이스, 금전대차, 부동산 저당권 설정할 경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저는 이 중에서 일반적인 케이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글 파일, 워드 파일, 그리고 PDF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PDF로 다운받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금전대차 1, 일반형.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자, 보시면은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 가로에서 빌려주는 사람. 야, 정말 친절하게 잘 나와 있죠.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 주소, 뭐 회사면 회사 이름하고 대표자, 회사 본점 소재지. 자, 그리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연락처, 전화번호, 인적사항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리는 사람, 차용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자, 대여인, 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 빌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계약을 맺는다. 제1조 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땡땡원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그리고 받은 사람 확인, 서명인 딱 넣게 돼 있죠. 서명하거나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위 차용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몇 알 몇 푼, 그러니까 할푼리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4.6%면은 4할 6푼인 거죠. 6%면 6할, 3%면 3할. 그리고 계속해서 채팅창에 지금 질문하시는 게 꼭 4.6으로 해야 되냐 질문을 주시는데, 이거는 4.6보다 조금 달라도 가능한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6에서 뭐 4.0을 했다. 그럼 비록 0.6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그 금액에 대해서 0.6이 아주 이자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됐다. 보통 연 1,000만 원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자, 어쨌든 비록 4.6이 아니라 뭐 4.0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범위가 약간 벗어나는데 원금 자체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대한 0.6 이자도 막 수천만 원 된다. 그러면 그 경우에도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과세 당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답 없어요,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래도 법정 이자율을 4.6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자, 차용인은 이위 차용 원금을 언제까지, 그리고 이자는 매월 몇 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대여인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요즘 누가 그래요, 그죠? 아니면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에 송금해 지급한다. 그러니까 지정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되게 구체적으로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 양식 되게 좋다니까요.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 뭐 언제까지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5조는 특이하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정하는 사항. 예.
요렇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렇죠. 일할은 10%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4.6%면은 4푼 6리인 거죠. 아까 제가 이제 4할 6푼이라는데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날짜 쓰고 대여인, 차용인 요렇게 쓰는데 여기서 보면은 200으로 돼 있죠. 야, 이게 2000년 초반에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지금 뒤에 보면은 작성 방법하고 해설 이렇게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금전 대차기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방법 및 해설 되게 친절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좋고 여기 이자에서 법정 이자 연 6푼이라고 나오거든요. 6%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민법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거고 우리 세법에서는 4.6%면 되기 때문에 4.6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크거나 그러면 좀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본문에다가 또 남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보시고 우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링크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워낙 이제 대출이 이제 막히고 집은 좀 사고 싶고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걸려가지고 특히 이제 부모나 친인척들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금 거래를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3자하고 거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은 답은 다 술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사람은 누구나 그 확증 편향적 성향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그래서 제3자하고 거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게 이제 내 뭐 부모나 자식이나 뭐 친인척이나 형제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이제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커버리고 그러면은 중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라이브도 이제 비정규적으로 하고 있고 어,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도 이제 댓글을 여러분들 많이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되게 한정된 정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설프게 답변 드리면 더 위험해서 좀 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뭐 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고요. 지금은 그 세무상담료를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인근 세무사 찾아가셔서 저 같은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저는 그냥 일반인이니까 세무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 한 두 분 이상한테 좀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되게 별거 아닌 정보라고 생각하는 그 정보가 이렇게 놓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가 나와요. 세무사 분들한테도 안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 다 경비 처리되니까 필요 경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그 세무사 상담 받기 전에 최소한 알아야 되는 그 정도 상식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물론 뭐 그렇게 알려드려서 최종적으로 세무사 검증 받고 꽤 돈을 많이 세이브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제 수강생 분들 포함해서 최고 5억까지 세이브하신 분 봤어요. 근데 5억이 아니더라도 뭐 한 500만 원, 5천만 원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 잘 되고 나면은 뭐 저한테도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가장 그 순간이 저한테는 좀 행복한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빠이빠이.